흔히 내뱉는 말이 있습니다. 저렇게 늙지 말아야지. 노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며 나이가 드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순리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늙느냐는 온전히 나에게 달린 문제이지요. 존경을 받는 멋진 노년으로 살 수도 있지만 손가락질 받으며 초라한 노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을 웰빙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답게 늙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웰 에이징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나이는 세 가지가 있는데 살아온 연수를 한 살씩 더해가는 숫자적 나이, 체력이나 건강도를 측정하는 건강 나이, 그리고 정신 상태를 나타내는 영적 나이가 있습니다. 인생의 4분의 1은 성장하면서 보내고 나머지 4분의 3은 늙어가면서 보낸다고 합니다.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하루는 저녁이 여유로워야 하고 1년은 겨울이 여유로워야 하며 일생은 노년이 여유로워야 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아름답게 죽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나 더 어려운 것은 아름답게 늙는 것입니다. 인생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가 하는 것이 얼굴에 나타난다고 하지요. 오늘은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신중년이 할 수 있는 아름답게 늙어가기 위한 좋은 방법 5가지와 근사하게 늙는 방법 10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아름답게 늙어가기 위한 좋은 방법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항상 웃어야 합니다. 버스나 지하철의 노인들을 잘 살펴보면 다들 어딘가 불편한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온난 미소를 가진 노인을 찾아보기가 힘든데요. 늙은 얼굴은 내 인생의 성적표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만과 짜증을 얼굴에 가득 담고 있다면 내 인생의 성적이 그만큼 안 좋은 것입니다. 일부러라도 웃어서 웃는 얼굴을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한 매력 포인트입니다. 웃는 것은 인상을 좋게 만들기도 하지만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100세 이상 장수한 노인들의 비결을 연구했는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항상 웃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인체는 웃을 때 면역력이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늙어서 웃을 일이 별로 없더라도 억지로라도 웃음으로써 매력도 생기고 건강도 좋아진다고 하니까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증명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웃게 되면 세포에 자극을 주고 성장 효과를 주게 됨으로써 그만큼 더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주위 사람들에게도 우리같이 항상 자주 웃으면서 살자라는 말을 자주 하면 나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 함께 좋아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세요. 웃으면 인상도 매력적으로 바뀌고 건강도 좋아지고 복이 옵니다. 두 번째, 이러쿵저러쿵 따지고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것은 추하고 흉한 행동입니다. 주위에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들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쯤은 있으실 텐데요. 이미 습관이 되어버려 성숙하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뇌과학 전문가들은 습관적인 불평불만이 우리 건강과 마음을 해친다고 합니다. 불평불만을 계속할수록 우리의 뇌는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코끼리가 생각나는 것처럼 부정적인 말과 생각은 더 큰 부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남을 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 사람을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과시하며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병입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남의 생각에는 옳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얼굴을 계속 보면서 잘 지내야 하는 자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인간은 간섭을 싫어하는 존재입니다. 누가 원해서 옳은 말을 해달라 해도 지적을 받으면 기분이 나쁜 것이 본능인 것입니다. 하물며 원하지도 않는데 이러쿵저러쿵 따지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래서 그저 조용히 말을 아끼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품격을 지키려고 노력하세요. 노인이라고 다 똑같은 노인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품격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핀란드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외모는 신이 결정하고 옷은 재력이 결정하며 품성은 의지가 결정한다. 품성과 품격은 재력과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삼가야 할 일을 확실히 삼가야 하겠는데요. 첫째,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둘째, 남의 행복을 기뻐한다. 셋째, 변명하지 않는다. 넷째, 매사에 좋은 면을 본다. 다섯째, 말을 아낀다. 이런 행동을 통해 우리의 품격을 더 멋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떠들거나 음식을 먹을 때도 쩝쩝거리면서 먹으면 주위에서 봤을 때 품격 없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기 좋습니다. 품격이라는 것은 우리 의지로 갈고 닦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력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도 일부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우리의 품격을 나타내는 것은 내면에서 비롯되는 분위기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네 번째, 삶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남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을 사랑으로 채우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에게 대접해 주라는 말이 있듯이 사랑을 채우고 나눠주는 것이 아름답게 늙어가는 방법이 됩니다. 노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사랑을 나눠주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젊을 때 너무 자기만 생각하고 욕심 부렸던 행동들에 아쉬움이 남고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부모님 모시고 여행도 가고 자식들과 추억도 쌓고 했어야 했는데 사는 게 바빠 일만 하느라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선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귀한 존재라는 것을 느낀다면 표정도 따뜻해지고 마음도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랑을 마음에 가득 채우며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오늘을 만끽하며 살아야 합니다. 과거에 얽매여 현재를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름답게 늙는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왕년에는 어땠는데 하며 거들은 피워봤자 현재의 삶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아쉬운 과거는 뒤로 하고 오늘 하루 현재에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성숙한 노후 생활이 되는 지름길 아닐까요? 인간의 노화는 그 어떤 의학으로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은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갈 때까지 그 노화를 아름답고 우아하게 바꾸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 생에 복된 인생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아하게 늙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러 노년의 도라고 합니다. 물론 실천하기가 쉽지 않지요. 근본적으로 마음의 욕심을 버리고 깊은 수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근사하게 늙는 방법 10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는다. 금연과 절주, 그리고 적당한 운동으로 생활 습관을 가꾼다. 올바른 생활 습관은 건강을 올바르게 다잡아주면서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게 해준다. 둘째, 수행을 한다. 수행을 해야 지혜의 문이 열리고 세상 사는 이치를 통달하며 건강을 유지해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다. 셋째, 사랑을 한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것만큼 아름답게 늙어가게 하는 일은 없다. 사랑을 하면 얼굴색이 변하고 사랑을 하면 곱게 늙어갈 수 있다. 그런데 노년의 사랑은 내 한 몸, 내 한 가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보다 크고 넓은 사랑 그리고 일체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다. 넷째, 마음가짐을 편하게 한다. 사람이 살다 보면 별의별 경계와 부딪히게 된다. 하지만 언제나 긍정적, 적극적, 정열적인 행동으로 마음을 편하게 가지면
곱게 늙어갈 수 있다. 다섯째, 노화에 맞서지 말고 자연스럽게 수용한다. 의학 발달로 주름살 하나에도 피부 미용 시술과 성형을 한다. 하지만 그것보다 자연스럽게 늙어가야 한다. 나이에 맞지 않는 어색함을 주는 얼굴은 오히려 우아함을 상실한다. 여섯째, 욕심을 버린다. 욕심을 내려놔야 한다. 아무리 의욕 있고 하고 싶어도 나이 들어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나이 들어 욕심 부리면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고 추하게 보여 사람들에게 외면당한다. 일곱째, 말수를 줄인다. 나이 들어 말을 많이 하면 다들 싫어한다. 특히 잔소리는 금물이다. 여덟째, 회의나 모임에 부지런히 참석한다. 불러만 줘도 기쁜 나이다. 대외 활동을 기피하면 정신과 육체가 모두 병들 수 있다. 교당이나 교회, 동창회나 카페 모임, 옛 직장 동료 모임 등에 빠짐없이 참석한다. 아홉째, 공덕을 쌓는다. 지금 쌓은 공덕이 내 생의 미천이다. 내 생을 이 생보다 멋지게 살려면 생전에 아낌없이 베풀어야 한다. 공덕은 재물과 정신, 육신 세 가지 방면으로 하면 된다. 그래서 보시보다 더 큰 공덕이 없다고 했다. 열 번째, 죽음을 준비한다.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그걸 거부하고 더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것을 노출라고 한다. 고운 봄꽃보다 잘 물든 단풍이 더 아름다울 수 있다. 나이만 먹고 백발만 난다고 어른이 아니다. 남을 잘 용납하고 덕을 입히는 사람이 어른이다.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젊음, 건강, 재능, 시간을 더해서 돈을 소비하고 또 낭비하며 산다. 성숙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오랜 경험과 지식과 지혜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유로운 생각과 생산적이고 실천적인 도전이다. 첫 번째 핵심은 친구다. 우선 오랜 친구와 또는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친구 모두 다 중요하다. 함께 일생 동안 인생의 대소사를 같이 했던 친구든 일로 알게 되어 또는 취미, 동호인으로 만나서 우정을 키워온 친구이던 인생의 긴 여정에서 친구는 제일 중요하다고 나이 들수록 느낀다. 물론 자신을 중심으로 주장하는 말이다. 왜 가족이 아니냐고, 부모님보다 자식보다 친구가 더 중요하냐고? 우정은 무엇보다 생산적이어야 한다. 우리들 인생 전반 고생하고 늙어 다시 만나고 모였으니 제대로 한번 놀다 가자. 먼저 건강을 위해 산에 가자. 산자락길 좋다. 꽃 구경 가자. 여행 가자. 회비 모아 유럽 가자. 비 오는 날 광장시장 순인의 빈대떡에서 막걸리 한 잔 어때? 최고지? 손주와 자식들과 보내는 시간보다 더 즐겁다. 재미있다. 만일 우리들 여생이 10여 년만 남았다면 힘닿는 한 제대로 즐기며 볼 거 다 보고 먹을 거 다 먹으며 찐으로 놀 다 가야지. 올해 100세를 넘기신 김영석 교수님은 내가 60대에 90을 넘어 30년 이상 더 살 줄 미리 알았더라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이야 라고 말하셨다고 한다. 친구는 정말 중요하다. 가족, 가정, 사랑, 일보다 어쩌면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부터 친구들과 뭐 하며 어떻게 잘 놀까를 생각해야 한다. 두 번째 핵심은 가족이다. 가족은 무엇보다 더 중요한지를 따질 수 없는 관계이다. 가족 관계도 무엇보다 더 생산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한다. 무조건이다. 형제자매도 그러하다. 부모와 자식은 사랑하는 관계이다. 영화가 아니라 실제로 서로를 위해 불 속으로, 물 속으로, 자동차에 뛰어든다. 그래서 가족 간의 관계를 더더욱 성숙하게, 생산적으로 풀어가야 하는 것이다. 은퇴 후에 어떤 일상들을 보내시고 계신가요? 자신의 관심 분야를 탐색하는 것은 즐거운 노후 생활을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다양한 분야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탐구해 보세요. 취미 생활은 우리의 삶에 즐거움과 의미를 더하고 건강과 행복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양한 주제와 아이디어를 통해 노후 생활을 활기차고 풍요롭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취미 생활은 우리에게 여유와 만족감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취미를 통해 자신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관심 분야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미는 건강 증진과 사회 참여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술, 역사, 과학,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거나 관련된 온라인 강좌를 수강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지식을 습득하고 새로운 관점과 시각을 개발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넓힐 수 있고 더욱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후에 하기 좋은 취미 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은퇴를 하고 노년을 맞이하면 수면, 식사 같은 필수 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이 자유입니다. 게다가 평균 나이는 80대 중반이고 길게는 100세까지 사는 분들도 종종 보이는 요즘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 젊어서 직장 생활 육아로 정신없이 살던 때에는 그렇게 그리던 여유로운 삶이 막상 노년에 펼쳐지니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너무 막막해서 허무함에 빠지신 분들은 안 계신가요? 어떤 학회가 우리나라 60대 이상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인분들이 노후에 보내는 여가 생활 실태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1위는 TV 시청이 가장 높았고 2위는 스마트폰 하기, 3위는 휴식, 4위는 산책 걷기, 5위는 국내 여행하기, 6위는 집안일, 7위는 공원이었습니다. 사회가 고도로 발달하고 노인들의 복지는 돌아볼 틈 없이 쉼없이 앞으로만 달려가니 정작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이끌고 만들어 온 노인분들은 집으로, 스마트폰으로, 공원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힘이 빠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취미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집에 앉아 가만히 TV나 보며 죽는 날만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맞는 취미를 찾을 수는 없을까요? 전문가들 또한 말합니다. 아무래도 요즘 정보 제공 서비스가 온라인 중심이다 보니 노인분들이 정보를 얻기가 어려우셔서 취미가 다양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그 예로 교통수단을 인터넷으로 예매하실 때 불편하다고 느끼신 분들이 60%, 그나마 노인분들 중 58%만이 인터넷 예매를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무인 식당에서 터치 기기로 주문하실 때에도 터치 기기를 경험하신 분들은 58%밖에 되지 않았으며 그중 64% 노인분들이 불편했다고 하십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 사회가 좀 더 노인 친화적인 시스템으로 바꿔야 할 것은 바꾸고 바꾸지 말아야 할 기존의 것은 바꾸지 말아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그동안에는 평생 자식과 남을 위한 희생의 땀을 뚝뚝 흘려오셨다면 이제는 그 땀을 스스로를 위해 흘려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노년에 하실 수 있는 취미를 몇 가지 추천해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취미 생활을 정하실 때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효율적으로 시간 배분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조금씩 시간 내어 한 가지만 하시다가 나중에 나에게 맞는 취미 생활이 몇 가지 생긴다면 하루를 더욱 알차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가령 낮에는 체력 소모가 있는 자전거를 탄다면 저녁에는 음악 감상을 하실 수 있으며 아니면 낮에는 목공을 하시고 저녁에 바둑을 두실 수도 있죠. 또한 낮에는 사진을 찍고 저녁에는 블로그나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 식으로 두세 가지의 취미를 병행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취미 비용을 줄여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행이나 골프 같은 취미를 매번 하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내 경제 상황에 맞는 취미를 적절히 잘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건강 상태를 고려해 선택하세요.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몸을 많이 쓰는 취미보다 독서나 약초를 키우는 것처럼 몸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소소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취미를 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노후에 여러분들께서 즐기실 수 있는 취미를 8가지 추천해 드릴 텐데요. 물론 제가 추천해 드린다고 이것을 꼭 전부 다 하시라는 압박을 느끼실 필요는 전혀 없으며 혹시라도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노후에 즐길 수 있는 취미의 종류가 이런 것들이 있구나, 취미를 즐기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만 드셔도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니 그저 가볍게 한번 참고해 본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세요. 첫 번째 취미 활동은 수영입니다. 수영은 가장 돈을 적게 들이면서 관절에도 무리가 없고 위험성이 적은 최고의 운동입니다. 그리고 노년층에게 관절염에 좋은 사회성, 협동심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장점이 많은 운동이기 때문에 대한노인 재활의학회에서 권장하는 운동입니다. 또한 노인들이 불가피하게 넘어질 경우에도 수영을 한 분들은 균형 감각으로 인해 넘어질 때의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수영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시골에도 동네 주민 스포츠 센터가 있어 수영장을 쉽게 접할 수가 있으니 동네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두 번째 취미 활동은 탁구입니다. 탁구는 유산소 근육 운동이 결합한 스포츠입니다.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고 과격하지 않으면서도 운동량이 많은 게 특징이지요. 계절에 상관없이 즐길 수 있어서 취미로 즐기기 좋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 등산을 하는 것보다 칼로리 소모량이 1.4배나 많으며 폐기능 강화는 물론 복근, 허벅지, 어깨 종아리의 근육 발달에 매우 좋습니다. 또한 안전사고나 부상의 위험이 가장 적은 종목이기도 해서 나이가 들어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80세 이상 노인분들은 탁구공이 라켓이 조금 큰 라지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탁구는 노인종합복지관과 지역 탁구장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동호회에 가입해서 사람도 만나시면서 조금씩 배우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취미 활동은 베란다나 공터의 채소 키우기입니다. 노년 생활에서는 육체 활동이 중요한 만큼 집에서도 쉽게 움직이며 하실 수 있는 취미입니다. 그렇게 베란다나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다 보면 채소뿐만 아니라 건강까지도 얻을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방울토마토나 오이, 상추 등 키우기 쉬운 채소들 더 기르신다면 수확해서 나오는 채소들로 성취감도 느끼시면서 은퇴 후 남은 지루한 일상을 즐겁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은퇴 후 복잡한 도시 생활을 끝내시고 지방 전원주택으로 정착해 텃밭을 가꾸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때 너무 마당이 넓거나 큰 전원주택은 잡초 관리나 집수리 규모가 커지므로 오히려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환경을 잘 고려해 보시고 무리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번째 취미 활동은 악기 연주입니다. 전문가들은 노년에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우울증을 낮추고 치매를 예방하고 병원을 방문하는 횟수도 떨어뜨리며 폐 기능까지 늘리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밝혔습니다. 동호회 등에 참석하셔서 악기를 배우시면 새로운 친구들도 생기고 공연을 준비하시면서 잘해내고 싶은 새로운 목표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공연을 하고 박수를 받을 때의 성취감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우리가 은퇴를 하면 스스로 위축이 많이 될 수 있는데 악기 연주를 하면 삶의 활력과 자존감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악기만 잘 배워두어도 봉사활동이나 재능 기부를 하시면서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취미 활동은 독서입니다. 특히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으면 딱히 돈을 들이지 않고도 여러 가지의 책을 읽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노년기에는
육체적으로 제약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이나 여행을 하고 싶어도 힘에 부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책 한 권으로 세상 어디에든 갈 수 있으며 얘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뇌는 책을 계속 읽으면 책을 좋아하는 대로 바뀌기 때문에 꾸준히 책을 즐기다 보면 정신과 통찰력이 깊어진다는 느낌은 덤으로 느낄 수 있고 새로운 것에 관심이 생겨서 도전의식도 생길 수 있으니 독서는 단지 독서를 넘어서서 새로운 계기를 맞이하는 좋은 취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6번째 취미 활동은 요가와 명상입니다. 요가와 명상은 내 몸을 살피는 동시에 휴식도 할 수 있는 최고의 취미입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 약해지고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과격한 활동은 몸에 무리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요가를 하면서 여러 가지의 자세들을 취하는 것은 근육뿐만 아니라 뼈를 하나로 묶어주는 힘줄과 인대를 강화해 줍니다. 또한 요가를 하면서 의식적으로 호흡과 명상을 할 수도 있는데 이는 심장박동수와 혈압을 낮추어 불안과 우울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요즘에는 집에서도 유튜브를 보시면서 요가 동작과 호흡을 따라 할 수 있는 영상들이 많으니 아침에 시간을 정해놓고 요가와 명상을 취미로 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7번째 바리스타 소믈리에 요리입니다. 먹는 즐거움을 즐기는 분들이시라면 바리스타 자격증이나 소믈리에 자격증 요리 배우기에 도전하는 것도 좋습니다. 커피향이 좋은 분들은 바리스타에 도전하시고 와인의 향에 취하고픈 분들은 소믈리에 도전하시고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은 요리에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런지요. 처음에는 혼자만의 취미 생활일 수 있지만 취미 생활이 깊어지고 성취감이 높아질수록 주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지게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은퇴 후 직업으로 연결될 수도 있지요. 8번째 그림 그리기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는 누구나 그림을 그렸습니다. 도화지의 땅바닥에 벽과 마루에 온통 그림을 그리지요. 그러다 나이가 들면서 그림을 그리지 않게 됩니다. 지금 그림을 그리는 저는 단지 그림 그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을 뿐이죠. 그러니 여러분들도 언제든 다시 그림을 그린다고 해도 그것이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원래 하던 것을 다시 하는 것뿐이니까요. 그리고 보통 그림을 그릴 때 그림을 얼마나 잘 그리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하기도 하지만 사실 실력이 조금씩 느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림 그리는 것이 재미가 붙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주변의 칭찬도 듣고 그래서 자기 만족도 들어야 더 잘 그리고 싶은 목표 의식도 생기니까요. 처음에는 실물보다 사진을 보고 따라 그리시는 게 좀 더 쉬울 것이며 나무나 꽃처럼 형태가 복잡한 사물은 당장은 피하시고 구름이나 바다, 수평선 같은 간단한 풍경이나 사물을 그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처음에는 연필로 스케치를 하시고 연필로 간단한 명암만 표현하시고 끝내시면 그것으로 형태 감각이 어느 정도 생기시면 그때 물감으로 색칠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림을 수학 문제로 본다면 연필 스케치, 그림은 이런 공식 기초이고 색칠은 좀 더 복잡한 응용 문제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응용 문제를 푸셔서 좌절감에 그림을 시작도 못하고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화센터나 학원에서 도형과 석고상 같은 딱딱한 그림만 계속 그리게 하거나 수채화 같은 초보자의 진입장벽이 높은 그림을 그리게 하면서 세세하게 지도조차 해주지 않는다면 과감히 끊고 다른 학원을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보통 그림하면 수채화를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수채화는 물 조절이 어렵고 사물의 구체적인 묘사와 중간 과정이 동시에 진행되기에 생각보다 초보분들의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그래서 물 조절이 비교적 간편하면서 몇 번이든 덧칠이 가능한 아크릴 물감으로 색칠을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크릴 물감이 손에 익으면 유화 물감도 쉽게 시작하실 수 있으니 이 또한 이득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그림을 그리시다가 뿐만 아니라 기억력 증진에 큰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그림을 그리면서 시각적 공간적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표현하는 연습을 하게 되며 그림을 배우면서 언어적인 요소는 물론 팔과 손가락 관절을 미세하게 움직이는 운동적 효과까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노후에 많이들 하시는 취미들이 등산, 테니스, 자전거 등이 있는데 이런 취미들은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체력을 길러오셨고 제대로 된 자세와 방법들을 익히시고 시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취미를 하시다 보면 잊고 있었던 과거와 만나면서 생각에 잠기기도 하는데요. 노인이 되어 찾는 취미의 시작은 내 어릴 적 못 이룬 꿈을 찾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합니다. 이 나이에 새삼스럽게 무슨 취미 생활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릴 적 꼭 거창한 걸 해보고 싶은 어린아이는 없었을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라도 하고 싶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못한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아주 사소한 것이어도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까지는 돈 벌고 자식 키우시면서 채우면 채울수록 커난 삶에 매달려 살아오셨다면 어린 시절 바라보았던 하늘 가득 반짝이던 별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 밤마을 우러러 넉넉했던 그날의 순수를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께서 노후의 집에서 하루 종일 TV 보는 삶을 위하여 이날까지 그토록 헌신해 오신 것은 아닐 거라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시절을 잘못 만나 우리의 별을 잃고 살 수밖에 없었던 이제는 다시 그때의 나를 찾는 여행을 한번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나무가 항상 하늘로 향하듯이 우리의 발은 땅을 딛고 이번에는 별을 한번 쳐다보며 걸어가는 건 어떨까요? 몇 년 전 명예 퇴직을 하시고 올해 70이 된 어떤 할아버지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씨 할아버지는 60대 중반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드디어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벗어났다는 해방감에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도 만나고 여행도 다니시며 이뤄왔던 자유를 만끽하셨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갑자기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인생이 너무 지겹고 막막하고 허무했던 때문이었습니다. 이유인 즉슨 여행은 비용이 많이 들어 계속 갈 수가 없었고 그마저도 몇 번 반복하니 지겨워졌지요. 그리고 친구를 만나도 정서적인 소모가 컸고 한 번 만날 때마다 들어가는 밥값, 술값이 만만치 않았지요. 또한 할아버지의 나이가 이제 70인데 막상 70이 되어 보니 젊었을 때 생각했던 70세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몸이 여기저기 조금씩 아프긴 했지만 사는데 크게 지장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앞으로 15년은 좋게 더 살 텐데 뭘 해야 하나 일을 하지도 할 수도 없는 나는 이제 무엇인가 자문을 해볼수록 막막함은 더해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TV나 보면서 시간을 때웠습니다. 게다가 은퇴 전엔 지방에서 일을 하였기에 기러기 아빠 주말 부부로 살았던 할아버지였으나 지금은 집에서 아내와 새삼 어색하게 얼굴 맞대고 있으려니 할아버지는 적응이 더 힘들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꿔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아내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 같더니 점점 할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쌀쌀맞게 변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화를 크게 냈습니다. 당신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무진장 참고 있는 거 알아? 할아버지는 그동안 타지에서 가족과 떨어져서도 열심히 일해준다며 고맙다고 말하던 아내가 갑자기 화를 내자 당황스러웠습니다. 당신 갑자기 왜 그래, 뭐가 너무하다는 거야? 그러자 아내는 영문을 모르는 남편이 더 어이없다는 듯 아니 지금 그걸 몰라서 물어. 몇 년 동안 전혀 눈치를 못 챘다는 게 말이 돼.
내 친구 남편들도 회사 은퇴한 사람들이 꽤 있지만 당신처럼 그렇게 살진 않아. 은퇴를 했으면 이젠 집안살림도 좀 돕고 그래야지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서 삼시세끼 밥만 받아먹고 있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는 아내의 말투가 너무 섭섭했습니다. 그동안 가정을 위해 한눈 팔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부정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너무한 거 아니야. 내 평생을 가족들을 위해 일하다가 이제야 한숨 돌리고 있는 건데 그게 그렇게 못 봐줄 일이야. 그러자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 은퇴한 지 벌써 3년이 넘었어. 그 정도면 나도 많이 봐준 거야. 그리고 당신은 은퇴했지만 난 아직 직장에 다니면서 당신 밥까지 해야 한다고. 하루 삼시세끼 당신 밥 차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해. 입맛도 까다로워서 무조건 집밥만 먹겠다고 하잖아. 설거지 한 번을 안 하면서 무슨 외식만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난리를 쳐대는데 내가 어떻게 안 힘들겠어. 할아버지는 갑자기 은퇴 후 공백 때문에 방황하시는 중에 아내는 그런 할아버지의 삼시세끼 밥을 차려내 스트레스가 쌓일 대로 쌓였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동안 고생했다며 친구들 모임도 끊은 채 기쁜 마음으로 밥을 해줬었죠. 하지만 날이 갈수록 할아버지가 소파에 누워서 꼼짝도 안 하자 참다 못해 끝내 폭발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고 있었고 거기에 할아버지도 질세라 같이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보다 못한 딸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엄마, 우리 저녁은 외식하자. 엄마 좋아하는 콩국수 어때? 그러자 엄마는 아빠가 잘도 외식하겠네 하면서 할아버지를 흘깃 바라보았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낯설고 당황스러웠던 할아버지는 은근슬쩍 안방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딸이 방으로 쫓아와 아빠도 콩국수 먹으러 가자며 분위기를 띄웁니다. 그러면 보통 살짝 져주는 척 따라가면 되는데 할아버지는 딸 앞에서 못난 모습을 보여서 너무 민망했습니다. 그래서 본심과는 전혀 다른 말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귀찮게 뭐하러 나가니 그냥 집에서 대충 때우면 될걸. 그러자 아내가 말합니다. 저것 좀 봐봐. 내가 밥순이 아니냐. 맨날 아주 미쳐요 미쳐. 아내가 다시 발끈하자 할아버지는 더 어쩔 줄 몰라서 안방에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상황을 해결하려 딸이 아내를 재차 달랬습니다. 엄마 날씨도 덥고 기분 풀 겸 그냥 콩국수 먹으러 가자. 엄마 콩국수 좋아하잖아. 아내는 딸아이의 말에 기분이 조금 풀렸습니다. 아이고 남편보다 자식이 훨씬 낫네. 그리고 딸은 다시 안방으로 들어와서 할아버지에게 재차 외식을 권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내와 평생을 같이 살았지만 솔직히 아내가 콩국수를 좋아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중간에서 딸아이가 애쓰는 모습도 안쓰럽고 화를 내던 아내의 기분도 풀어줄 겸 다 같이 콩국수를 먹으러 갔습니다. 그렇게 식사 후 아내는 스트레스도 풀 겸 딸과 시간을 보냈으면 해서 할아버지만 그냥 귀가를 시켰습니다. 덕분에 딸아이는 한참을 엄마의 하소연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건 뭐 집안일에는 손 하나 까딱도 안 하고 하루 종일 리모컨 들고 소파에만 누워 있으면 어떡하자는 거야. 내가 삼시세끼 밥 해대느라 아주 몸살이 날 지경이야. 외식도 싫어하지. 국이나 찌개 없으면 밥은 먹지도 않지. 이게 사람이 할 일이니? 그러자 딸은 곰곰이 생각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얼마 전에 TV에서 은퇴 후 아빠들에 관한 다큐를 봤거든요. 혹시 아빠도 은퇴하시고 약간 우울증 같은 게 온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아도 하루 종일 TV만 보시는 게 걱정이 되긴 했거든요. 요즘 아빠 표정을 보면 많이 공허해 보였어요. 낮에 안방에서 힘없이 새우잠 주무시는 거 보면
괜히 짠하기도 해요. 그렇게 모녀가 이야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고 집에 돌아온 딸은 할아버지에게 엄마가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빠가 없을 때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설명해 주었으며 집에서 무기력하게 앉아 있는 아빠도 너무 걱정이라고 염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딸이 퇴근을 하면서 할아버지에게 웬 전단지를 내밀었습니다. 아빠 이거 우리 동네 복지센터에서 하는 취미 수업이라 아빠가 그동안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거 있으면 해보면 어떨까? 수강료도 3만 원밖에 안 한대. 딸아이의 말에 할아버지는 정신이 번쩍 드셨습니다. 그동안 은퇴하고 할 일이 없어진 자신이 너무 허무하고 당황스러워 아내의 입장은 미처 생각 못했다는 자각이 드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딱히 취미도 없었고 좋아하는 것도 없으셨기에 할아버지는 어떤 수업을 들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일단 시작해보자 싶어서 요리 수업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혼자서 고생했을 아내를 위해 늦잠이라도 편히 잘 수 있게 내가 아침밥을 해주리라 할아버지는 이렇게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동네 복지센터에 가서 요리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단돈 3만 원에 무아일체가 되어 있던 소파와 TV와 작별을 고하고 더구나 요리를 직접 해주겠다고 하니 제일 기뻐했던 건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할아버지한테 요리가 재미있다는 것이었습니다. 70년을 살고 처음 알게 된 사실에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아침을 짓겠다고 큰 소리 친 첫날부터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물을 적게 넣었는지 전기밥솥에 누룽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전기밥솥으로 누룽지 밥을 하는 사람은 당신이 처음일 거야. 아내는 박장대소를 하며 웃었습니다. 그날이 은퇴 후 처음으로 해맑게 서로를 쳐다보며 웃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요리에 재미를 붙인 할아버지는 이제 복지센터에서 가르쳐준 요리만 그는 만족이 안 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날부터 유튜브의 요리 채널이라는 채널은 다 듣고 지냈습니다. 마치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요리마다 쓰는 방법이 다르다는 게 신기했죠. 어슷썰기, 깍둑썰기, 채썰기, 돌려깎기 등등 세상이 이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요리 재료도 신경을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옥상에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랐습니다. 그 중에 제일 재미있는 게 방울토마토였습니다. 봄에 심어서 한번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면 가을까지 계속 토마토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는 조금씩 또 다른 자신을 찾아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요리가 여자들의 전유물로 여기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지만 대기업 다녔던 사람이라는 스스로의 지위를 내려놓자 새로운 세계가 밀려와 할아버지 인생을 가득 채웠고 그러자 가족들이 웃기 시작했으며 그것들이 하나가 되어 할아버지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게 된 것입니다. 보통 장수를 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자신의 취미 생활을 즐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다양한 취미 생활로 인생을 건강하고 활력적으로 살수록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도 하는데요. 혹시나 여러분들은 어렸을 적 꿈은 없으셨나요? 돈을 벌어야 했기에 삶을 살아내야 했기에 어쩔 수 없이 내려놓은 것은 없으셨는지요? 아니면 그걸 고민할 시간조차 가져보지 못하신 것은 아닌지요? 저는 어느 날 저희 집 창고 구석에서 두꺼운 종이 뭉치를 찾아낸 적이 있습니다. 오래되어 묵은 냄새가 났지만 소중히 보관한 티가 났습니다. 그 종이를 하나하나 넘겨보니 그것은 소설이었습니다. 그것도 사인펜으로 손수 적은 소설이었습니다. 글씨체가 낯익은 것이 딱 아버지의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다른 일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일기장도 찾아내었습니다.
일기장에는 하루하루 당신의 고단한 삶이 생생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떻게 사랑받았는지도 상세히 알 수 있었죠. 여보, 미안하고 사랑한다오라는 글씨가 꼬부라지고 내용이 두서가 없는 걸 보니 이날은 약주를 드신 날이었나 봅니다. 아버지 일기장에 의하면 아버지는 글을 쓰는 걸 너무 좋아하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 할머니는 아버지에게 공부를 시켜주지 못했습니다. 당시 공부도 못하고 딱히 돈이 되는 재능이 없으면 공장에 아이들을 맡겼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공장에서 12시간 넘게 일을 했습니다. 대신 엄마들은 돈이나 간장 같은 물건을 받았다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노출된 환경은 열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어른 직원들의 폭력 속에서 강제로 일을 해야 했으며 동작이 늦다며 망치나 스패너가 날아오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망치에 머리가 깨져서 피가 흐르던 날 공장 기숙사를 탈출하여 며칠을 뛰어서 집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공부를 하셨습니다. 내가 살 길은 공부뿐이다 여기시고 밤에는 방문을 이불로 막고 촛불 아래 공부를 했습니다. 당시엔 양초도 귀했던 시절이라 할머니의 불호령이 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2등을 한 나는 1등한 친구의 뒤를 밟아 그 집 친구의 방이 몇 시에 불이 꺼지는지 확인한 뒤 그 친구보다 1시간 더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돈을 벌기 위해 일하고 공부하며 삶을 살아내야만 했던 세월들, 아버지의 일기장에는 이런 치열했던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한 번도 자신이 소설가를 꿈꾸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난 괜찮으니 넌 공부만 해라. 내가 어떻게든 받쳐줄 테니 넌 공부만 하면 된다.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릴 땐 그것이 부담이라 싫었고 왜 아버지는 나를 사랑해주지 않고 공부만 하라고 하시나 화가 나기도 했었습니다만 아버지 일기장을 보니 아버지는 항상 제게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내가 더 소중하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이다. 공부하고 또 공부해라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 그렇게 아버지는 속으로 제게 학교 공부 제대로 시킨 자식에게 문밭을 물려주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고개를 끄덕이셨다. 여러분들께서 노후의 집에서 하루 종일 TV 보는 삶을 위하여 이날까지 그토록 헌신해 오신 것은 아닐 거라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시절을 잘못 만나 우리의 별을 잃고 살 수밖에 없었던 이제는 다시 그때의 나를 찾는 여행을 한번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나무가 항상 하늘로 향하듯이 우리의 발은 땅을 딛고 이번에는 별을 한번 쳐다보며 걸어가는 건 어떨까요? 행복한 노년 생활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부모 봉양과 자녀 교육에 매진해 온 베이비 부모들은 충분한 노후 대비 없이 노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베이비 부모들은 뭔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은퇴하고 나니 달랑 집 한 채밖에 남은 게 없다. 긴 노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는 하소연을 많이 한다고 한다. 이제는 자신의 노후를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노년층의 노후 대비는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노후를 맞이하는 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자 도전이다. 노년기에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현재의 생활 수준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노인이 잘 산다는 것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잘 늙는 것이라고 한다. 유년, 청년, 중년을 지나가야 노년이 시작된다. 노년은 나이가 제법 들 때까지 살아남아야 도달할 수 있는 단계이다. 청춘을 살아낸 사람들이 죽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이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이다. 젊어서부터 노년을 준비하고 지속적으로 성장을 도모해온 사람이라면 나이가 들어 오히려 젊은이보다 더 지혜롭고 성숙할 수 있다. 그래서 최고로 아름다운 시절을 노년에 맞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오늘은 노년 인생을 잘 보내기 위한 노후 수칙 16가지를 알아볼게요. 첫째,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세요. 노년엔 건강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꾸준한 운동이 중요하다. 노년기에는 근력 감소, 관절 및 뼈 건강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의 각 부위가 퇴화되는 현상이 노년의 서글픔이다. 신체의 퇴화를 저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항상 몸을 단련하는 것이다. 하루 3번 식사를 하듯 매일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알맞은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걷기, 수영, 요가 등 저강도 운동을 선택하여 하루 30분 이상 실시하는 것이 좋으며 근력 운동도 주 23회 실시하여 근육량 감소를 예방하는 것이 좋다. 신체 건강뿐 아니라 우울증, 불안증 등 정신건강 문제는 노년기에 더욱 중요하다. 정신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관리, 취미활동, 명상 등을 통해 정신적 안정을 찾는 것이 좋다. 둘째, 가족과의 관계를 재정립하세요. 나 홀로 보내는 노후, 행복은 없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려면 배우자, 자녀 등 가족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라. 신혼기는 서로 개성이 다른 두 사람이 티격태격하면서 적응하느라 어려움을 겪는 시기였다. 노년기도 마찬가지이지만 오랜 시간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서로 다른 생활을 해오다 보니 이미 멀어져 버린 경우가 많다. 신혼기는 애정으로 넘쳤지만 노년기에는 살아오면서 실망하고 힘들었던 점이나 원망 등이 쌓여 부정적인 감정을 갖기 쉽다. 노년의 행복은 배우자와의 원만한 관계에 있다. 자녀가 독립하고 부부만 남겨지게 되면 평생 함께 살아왔던 타인을 발견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부부 생활에서 일어나는 갈등, 불만 등은 가슴 속에 쌓아두지 말아야 한다. 친구와 가족과의 의사소통도 중요하며 감정을 표현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세요. 대화를 많이 하는 부부라면 노년 준비를 절반은 한 셈이다. 자신의 노후 준비와 자녀 사이에서도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수명은 길어지고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한정돼 있다면 자원을 가족과 현명하게 배분해서 쓰는 지혜가 필요하다. 셋째, 소박한 즐거움과 혼자 즐기는 습관을 기르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짧은 산책길 정도로 느껴졌던 것이 멀고 힘겨운 길이 될 수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아예 길을 걷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노인이 되고 세월이 흐르면 친구들은 한 사람, 두 사람 줄어든다. 서로 살아있더라도 건강이 나빠 함께 지낼 수 없는 친구들이 늘어난다. 아무도 없어도 낯선 동네를 혼자서 산책할 수 있을 정도로 고독에 강한 인간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노년이 되면 혼자서 즐기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넷째, 욕심을 버리세요. 젊을 때는 과용해도 금방 몸이 낫는데 늙어서 욕심 부리면 늙음이 재촉이 됩니다. 그러니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과식하지 말고 술이 좋아도 과음하지 말고 바빠도 과로하면 안 됩니다. 하루 8시간 일하다가도 7시간, 6시간 줄여나가야 합니다. 돈 욕심을 버려라.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다 해도 눈 감으면 공술의 공수거이다. 인색하게 굴지 말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베풀고 좋은 일 많이 하고 덕도 쌓으라. 다섯째, 사랑과 관심을 나누세요. 사랑으로 넘치는 생활을 하라.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소한 일에 스트레스를 받지 마라. 가족, 친구, 이웃과의 따뜻한 관계는 노년기의 삶의 질을 높여준다.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며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관계를 유지하면 이를 통해 행복한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다. 타인의 잘못에는 관대하게 용서하고 자신의 용서에는 빨리 사과하라. 여섯째, 청결히 하세요. 노인이 되면 노인 특유의 냄새가 난다. 따라서 항상 향수를 휴대하여
극히 소량씩 사용하는 것이 좋다. 나이가 들면 불결한 것에 태어난 사람들이 꽤 있다. 청결하게 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동시에 주위 사람들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내인은 매일매일 혹은 이틀에 한 번씩 세탁하고 침구나 잠옷 등도 자주 세탁하여야 한다. 화장실을 사용할 때에는 문을 꼭 잠그고 무릎을 가지런히 하고 변기에 앉으세요. 7번째,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세요. 최신의 시대 흐름에 뒤지지 마라. 항상 세상 뉴스를 듣고 보고 이야기하라. 배움에는 끝이 없다. 새로운 기계 사용법을 적극적으로 익히세요. 노인은 새로운 기계의 사용 방법을 알 수가 없다. 몇 번씩 설명을 듣고 여러 차례 설명서를 읽어보아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새 기계를 사용하기보다는 약간 불편하더라도 예전 거를 계속 사용한다. 그러나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혀야 한다. 주민센터와 같은 기관에 등에 많은 강좌가 개설되어 있다. 종종 방문해 여러 강좌에 참여하면서 배움을 이어가세요. 배움과 함께 이웃들과 교류하면서 즐거움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노년기에도 지속적인 배움이 필요하다는 점 역시 기억해야 한다. 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평생학습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새로운 언어, 공예, 음악, 컴퓨터 등 다양한 학습 활동을 통해 뇌를 자극하면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8번째,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세요. 노년기의 사회활동에 참여하면 정신적 건강과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지역동호회, 봉사활동, 종교단체 등에 참여하여 취미를 즐기고 사람들과 교류하며 생활의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좋다. 9번째, 취미 생활을 즐기세요. 남은 시간을 무엇을 하며 지낼 것인가? 물론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남은 시간은 즐거움을 위한 활동이 중심이 될 것이다. 시간 가는 것을 잊게 할 정도로 즐거우면서 자신을 찾을 수 있는 유익한 활동은 취미 활동이다. 나이가 들면서 취미 생활을 즐긴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다. 거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 그리고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시간과 자본을 투자하여 신문, 잡지, 책을 통해서 꾸준히 두뇌를 세척하고 취미 생활을 하라. 10번째,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세요. 아무 생각 없이 남긴 재산은 종종 유족들을 번거롭고 힘들게 한다. 재산도 마찬가지다. 어렵지만 일기나 사진 등 자식들이 꼭 남겨달라고 하지 않은 것들은 무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즈음부터는 조금씩 처분해 가는 게 좋습니다. 11번째, 새로운 친구를 만들어라. 은퇴를 하고 사회활동에 폭이 줄어드는 노년기에 들어설수록 친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 종교적인 만남, 동호회를 통한 만남, 동창 모임 등을 통해 늘 새로운 사람을 만나며 생활의 생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 12번째,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 주변을 돌아봐도 젊은이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좋아하는 활동을 하며 즐겁게 사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다. 지금 할 수 있는 가능한 일에 자원을 집중하면 성공적인 노년을 일굴 수 있다. 활발한 사회활동이나 정서적 만족이 될 수도 있고 구체적인 목표도 좋다.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소소하고 작은 목표가 더 좋다.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 가능한 목표를 이루겠다는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자세가 중요하다. 13번째, 긴 노후를 위한 경제활동을 설계하고 시작하라. 지금의 기준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가 나의 노후를 어떻게 바꿀지 알 수 없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2억 원의 현금을 은행에 예치하면 월 200만 원에 가까운 이자 소득이 발생해 노후를 어렵지 않게 보낼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같은 돈을 예치하면 월 30만 원을 받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모든 것을
백지 위에 놓고 은퇴 후에 어떠한 삶을 살지 설계하고 그에 따라 실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매달 어떤 규모로 고정 수입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지출 규모를 설정합니다. 노후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 자금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보충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수입을 늘리는 방법에는 취업, 보유 자산의 적극적인 운용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예전의 소비 수준은 잊어버리고 줄어든 소득을 토대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야 한다. 새로운 계획과 삶의 중심에는 경제 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우선이다. 14번째, 매사에 감사하라. 노년에는 단순하고 소박한 즐거움을 찾아라. 일과 소유에 있어 과도한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으려 애써야 한다는 것이다. 친구랑 담소를 나누거나 음악을 듣거나 인생에 대해 사색하면서 만족감을 얻으라는 것이다. 늙어가는 것을 불평하지 말라. 과거를 자랑하지 말라. 부탁받지 않은 충고나 잔소리하려고 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하고 모든 것을 용서하라. 항상 매사에 감사하라. 감사의 표현이 있는 곳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신기하게 밝은 빛이 비치게 마련이다. 15번째, 충분한 수면을 하라. 수면은 신체와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노년기에는 필수적으로 7시간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좋은 수면 습관을 유지하기 위해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잠자리에 들고 카페인이나 알코올을 피하는 것이 좋다. 충분한 수면을 위해 규칙적인 잠자리 습관을 길러라. 젊은이들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활동할 시간이 많겠지만 노인에게는 지나치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은 좋지 않다. 하루가 길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16번째, 행복한 이별을 준비하라.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의 단계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노년은 죽음이라는 과제를 진지하게 끌어안을 시기이다. 주변 정리에는 유언장 쓰기가 좋다. 유언장을 쓰면서 세상에 남길 목록을 정리하다 보면 자신이 이미 많이 가진 사람임을 깨닫게 된다. 유언장은 구체적으로 쓰는 게 좋다. 재산 상속과 장례 절차 등에 관한 것도 좋다. 재산 상속은 많든 적든 유산을 둘러싼 가족의 갈등을 미리 막는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 행복한 이별을 준비하라. 죽음을 생각해 본다는 것은 삶의 점검이 되고 삶을 충실히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된다. 혹여 배우자나 친구가 먼저 죽더라도 태연해하라. 배우자나 친구가 먼저 세상을 뜨는 일은 늘 사전에 마음속으로 예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면 막상 닥친 운명에 대해 마음의 각오가 서게 된다. 드디어 헤어지게 되는구나 라고 한탄하기보다 몇십 년 동안 즐겁게 지내주어 고마웠어라고 감사해야 한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의 대답은 어떻게 잘 살 것인가로 귀착된다. 보통 죽음 준비라고 하면 노인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죽음 준비는 젊었을 때 해야 한다. 죽음에 가까워질수록 두려움으로 인해 죽음에 대해 차분하게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죽음에 대해 준비하고 유언장을 써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며 삶의 속도를 늦추고 미루었던 일을 시작하게 된다고 한다. 죽음을 맞을 준비가 되었다면 죽음이 코앞에 닥칠 때까지 이를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러분, 이상으로 아름다운 노후를 위한 15가지 노후 수칙을 말씀드렸습니다. 노인을 도움이 필요한 존재, 무기력한 존재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가장 잘 아는 것도 변화를 이끌어낼 힘을 가진 것도 노인 자신입니다. 행복한 노년의 조건은 끝없는 배움인 것 같습니다.